안녕하세요. 박정훈 플러스입니다. 최근에 하루는 유가가 막 급락을 했다가 또 며칠 뒤에는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반복되고 있는데요. 유가가 이렇게 불안정하게 된 원인,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분명히 전쟁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근본적인 어떤 배경에 바이든의 정책적 어떤 실패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이든의 세 가지 결정적 실수들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유가 정말 관심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세계 경제에 이렇게 큰 영향을 유가가 준 적이 없잖아요. 근데 최근에 유가 모습을 보면 지난주 금요일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유가가 올랐었죠. 그래서 이렇게 막 뭐 브렌트유라든가 WTI라든가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그런 유가들이 갑자기 5%나 오르는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두바이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 머반 오일 같은 경우에 진짜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게 금요일 날 5.8%가 올랐습니다. 야, 이 정도로 유가가 불안정하니까 이게 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중간에 보면 이게 뭐 중간에 급락을 하기도 하고 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난리도 아닌데요. 이렇게 된 원인, 근본적인 원인을 좀 찾아볼까 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3대 실책 이런 제목인데 자, 이 첫 번째는요. 저는 이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가 신재생을 간다고 해서 굳이 성급하게 셰일 오일까지 이 손을 댈 필요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미국의 원유 시장에서의 어떤 파워를 약화시킨 데 진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전쟁도 사실 따지고 보면 정책적인 영향이 좀 있는데 중동의 대표적인 경쟁자 하면 사우디와 이란 아닙니까?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동시에 두 나라를 활용하겠다는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있습니다.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전략 비축류가 퉁퉁 멉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근본적인 원인들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앞으로 유가의 향방을 좌우할 변수들을 이제 한번 점검을 해 볼까 하는데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신재생 가는 건 좋은데 저도 신재생 만약에 절대 안 간다 그러면 이상 기후로 우리 인류가 진짜 큰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른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점은 굳이 미국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면서 다시 경제 부흥을 하게 만들었던 셰일 오일. 오바마 대통령 때 셰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미국 경제가 갑자기 막 살아났잖아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굳이 신재생을 한다고 해서 아니 먼저 셰일 오일부터 죽이고 들어갈 필요가 있었느냐. 이 부분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파이낸셜 타임스의 10월 2 일자 기사입니다. 근데 제목이 이런 제목이에요. 이 "미국 셰일 사업가들은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셰일 수출을 자제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다는 기사입니다. 제목이 약간 좀 놀랍죠? "유가 올라도 그거 내가 알 바 아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출을 하지 않겠어. 새로운 원유를 유전을 개발해서 캐지 않겠어."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자,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금 미국의 셰일 기업들 돈은 엄청나게 벌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주황색을 잘 보시면 야 이거 지금 막 돈을 막 벌고 있는 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투자를 어떻게 했느냐 근데 보면은 이게 전에는 번 돈 대비 자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투자했느냐인데 한때 막 200% 가까이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100원 벌면 200원 투자하는 셰일 기업들 진짜 모험적으로 투자를 했었죠. 이게 셰일 혁명의 주역이었거든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갑자기 급전직하로 떨어지죠. 그러면서 그 뒤로는 좀처럼 이렇게 투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원을 벌어서 지금 얼마를 투자하느냐? 지금 이 비율이 한 60% 아래라는 건 무슨 뜻이냐? 100 원을 벌어서 한 60원 정도 투자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100원 벌더라도 200 원을 투자하던 이런 정말 모험심 넘치던 셰일 기업들이 지금은 투자를 돈을 벌어도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재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이 셰일 유전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속도가 워낙 늦다 보니까 지금 셰일가스, 셰일 유전 기업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럼 바이든 대통령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자마자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유지에서 석 달 동안 셰일가스 개발을 금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셰일가스나 셰일 오일 업체에 대해서 큰 규제들을 내놨거든요. 더군다나 미국의 이 석유 업체들에 대해서 갑자기 이상한 세금들을 막
부과하겠다. 야 너희들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횡재세를 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미국의 제일 기업들, 원유 기업들이 투자를 좀처럼 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기업들이 단단히 지금 화가 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해롤드 햄이라는 컨티넨탈 회장이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이 사람이 이제 셰일 타이쿤, 셰일 재벌이라고 부를 수 있죠. 재산이 얼마인가? 49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66조 원을 갖고 있는 미국 내에서도 상당한 부자의 순위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근데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바이든 행정부는 기축 투자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드는 석유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 바이든 정부는 우리를 퇴출시키는데 힘을 더 쓰고 있다. 아니 물가 안정시키고 원유 가격 안정시켜야지 이런 건 안 하고 아니 우리 셰일 업체 이 퇴출시키는데 더 힘을 쓰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컨티넨탈 이 회사 햄 회장이 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인제 좀 제가 보기엔 과장을 좀 한 것 같은데 야, 이 바이든 행정부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유가에 대해서 규제하고 셰일가스에 대해서 규제한다. 셰일 오일 규제하면 1배럴에 150달러까지 오르게 될 것이다. 몇 년 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셰일 오일한테는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굉장히 위험한 투자입니다. 안반층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컨벤셔널 이 전통적인 오일과는 달리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되게 위험한 투자거든요. 그래서 위험을 각오하고 진짜 모험심을 가지고 정말 미국 스타일의 '아이고 한번 투자하고 보자.' 이런 약간 그런 스타일의 투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 위험성 있는 투자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 석유업체들에 대해서 각종 규제를 하니까 그야말로 무서워서 투자를 못 하는 거죠. 셰일 개발업자들의 리스크가 확대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금융 기업들한테도 영향을 줘서 "야 얘 셰일 투자했다가 그 이거 또 망하는 거 아니야?" 돈 투자 잘 안 하는 그런 현상들이 기업들뿐만 아니라 셰일 금융회사들 이 지원하던 금융회사들한테도 적용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컨벤셔널하고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컨벤셔널 전통적인 오일은요. 사실은 원유가 예를 들어서 좀 파낸다 하더라도 사우디 같은 경우는 다시 고입니다. 마치 우물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우물에서 이 물을 자꾸만 퍼내면 다시 우물에 물이 고이잖아요. 그것처럼 사우디의 이 컨벤셔널 유저는 다시 오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야 정말 기적 같다. 사우디는 복 받은 나라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셰일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갈수록 생산량이 급감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전 예를 들어서 하나 파고 이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셰일 유전 뭐 가스전을 계속해서 탐사하고 채굴하는 게 필요하고요. 기존에 이제 예를 들어서 셰일 유전 같은 건 지금 현재 최근의 기사들을 보면 지금 속도로 생산량을 계속해서 증대해 나간다 그러면 한 10 년쯤 뒤에 고갈되는 그런 유전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또 만약에 비슷하게 해낸다. 그러면 한 20 년쯤 뒤에 고갈된다. 그러니까 좀 빠른 속도로 지금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 안에 고갈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빠른 탐사, 계속해서 더 빠른 탐사를 하고 또 채굴을 하고 이런 게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셰일 오일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이 워낙 이런 석유 업체들을 약간 좀 규제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새로운 탐사나 채굴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국제 유가 상승을 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셰일 업체들이 이 미국 내 셰일 오일 생산량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지금 당장은 좋죠. 근데 문제는 신규 개발은 거의 중단되니까 기존의 셰일 유전의 가동률을 높여가니까 고갈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150달러 전망까지 나온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규제하면 안 되고 셰일 유전을 더 파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거고요. 물론 바이든 대통령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이대로 가다가 잘못해서 이상기후 때문에 만약에 지구가 진짜 전지구적인 위기가 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빨리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차세대 동력으로 키우는 게 이 유전 같은 걸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미국의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점은 당장은 이 햄 회장의 주장이 틀린 건 아닌 것 같다. 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있긴 하다. 이런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실 혁명에 미국의 힘이 약화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다들 보고 있거든요. 야 미국에서 지금처럼 증산하면 지금 이미 개발한
셰일 유전, 가스전 이거 좀 있으면 고갈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들 이거 관찰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세계 각국이 다 보고 있으니까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커진 상황.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원래 빈 살만 왕세자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왕따시키겠다 이런 말을 했다가 주먹악수하면서 아 우리 잘 지내보자 했는데 빈 살만이 거꾸로 이 바이든 대통령 홀대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죠. 근데 이렇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예전처럼 셰일 혁명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셰일 유전, 셰일 가스전이 옛날만큼 빠른 속도로 개발됐다면 이렇게 고개 숙일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의 셰일 혁명 속도가 예전하고 달리 굉장히 더뎌지니까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진 거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진짜 몇 년만 참으면 돼. 좀 있으면 신재생으로 다 바뀌어. 근데 문제는 세계 경제에선 그 몇 년이 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올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급했죠. 그래서 중동의 두 경쟁자 사우디와 이란을 동시에 활용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오판이라고 감히 이렇게 붙인 이유가 있는데 아니 이란하고 사우디 서로 진짜 원수지간이잖아요. 근데 일시적으로 지금 두 나라의 필요에 의해서 이란하고 사우디가 뭐 좀 화해를 한 것처럼 보여요. 베이징 가서 중국의 이 중재로 화해를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야 이거 중국이 잘못하면 중동의 두 맹주를 다 포섭해서 '중국이 어떻게 잘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급했는지 갑자기 이란한테 유화책을 막 쓴 겁니다. 공화당이 막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자금 동결 막 해제해 주고 미국하고 이란 관계 개선해서 이란의 석유 수출을 자유롭게 해 주겠다. 그래서 이란의 석유 수출 이란이 석유 매장량이 최소 4 위거든요. 사실 조사도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4 위보다도 훨씬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사우디와 맞먹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란에서 수출만 제대로 되면 지금처럼 사우디한테 끌려다니고 이렇게 괴로운 일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하고 자꾸만 개선하려고 그런 겁니다. 근데 문제는 동시에 사우디하고도 개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가 지금 잠깐 미국에 대해서 좀 삐딱하게 나왔다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한테 "야 이스라엘하고 수교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줄게.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핵 개발 카드도 사우디가 막 꺼내 놓고 이스라엘하고 수교하고 우리가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약간 우라늄 농축 같은 거 좀 허락을 해 주면 2024년 1 월부터 석유 생산 증산해 줄게. 이런 얘기들을 꺼내 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야 2024 년에 뭐가 있죠? 24 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러니 잠깐은 되게 기분 좋았을 거예요. 이란으로부터 막대한 석유가 나오고 사우디도 증산해 준다 그러고 야 이거 진짜 양손에 떡을 쥔 상황이다. 그래서 양손에 떡을 쥔 것처럼 잠깐이나마 오판을 하던 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게 중동의 역학 관계를 정말 크게 흔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이 이 이 중동의 순위파 국가들 주요 국가들하고 지금 현재 관계 개선이 아주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라든가 뭐 요르단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이 그리고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들이 먼저 지금 관계 개선이 일어났고 사우디아라비아 수교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될까요? 이쪽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이제 순위파 국가들인데 순위파 국가들이 이렇게 빠르게 이스라엘하고 수교를 하게 되면 어떤 나라가 가장 긴장할까요? 바로 이란이겠죠. 이란 입장에서는 사우디하고는 지금 급하니까 관계 개선 좀 했지만 문제는 순위파 국가들이 다 이스라엘하고 관계 개선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이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야말로 반드시 타도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거든요. 이 종교적 교리도 그렇고 이 나라의 목표 자체도 이스라엘하고 진짜 결코 화해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이렇게 빠르게 순위파 국가들이 이스라엘하고 손잡고 그 뒤에 미국의 중재가 있으니까 아마도 시아파 벨트 이란의 수교 움직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란이 굉장히 이걸 스트레스받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문제점은 순위파와 손잡는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 이런 견제를 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대상이 바로 순위파인 하마스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요. 자 이 레바논 헤즈볼라,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 이란은 전부 시아파입니다. 만약에 먼저 헤즈볼라가 공격을 했다. 이건 좀 상황이 다를 거예요. 근데 하마스는 어쨌든 순위파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니면 그전에 이미 이 이스라엘과
관계 개선을 했던 순위파 국가들 입장에서 어쨌든 같은 순위파니까 하마스랑 뭐 관계는 좋지 않지만 관계는 안 좋아요. 하지만 그래도 순위파긴 하니까 이게 약간 신경 쓰이는 거죠. 물론 이집트처럼 아주 하마스를 적대시하는 이런 나라를 빼놓고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자기들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가 순위파 맹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진짜 맹주가 돼서 어떻게 보면 패권을 장악해 나가고 싶은 사우디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어쨌든 뭐 먼 친척뻘, 먼 형제뻘, 순위파 형제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순위파의 하마스가 먼저 성공을 했고 그리고 다시 하마스가 어쨌든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이 짓밟는다면 요걸 사우디가 그냥 두고 보기는 정말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아파 벨트에 있는 이 국가들이 봤을 때 자기들이 먼저 공격하는 것보다는 최적화된 하마스가 먼저 공격을 하는 게 아마도 정치적으로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서 아직 정확한 분석을 내놓고 있지 않아서 사실 불분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은 "야 이거 이란하고 시아파 벨트가 같이 짜고 한 거야. 네가 지금 잘못한 거야." 바이든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란한테 유화책을 쓰고 그러면 뭔가 이란을 뭔가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 그리고 돈 주고 이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공화당에서 공격을 하고 민주당이 지금 현재 아직은 행정부를 갖고 있으니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 이란하고 관계없다니까. 그게 아직 확인 안 됐어."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이 안 됐지만 충분히 이란이 아니더라도 이 시아파 벨트에 있는 나라들은 당연히 순위파 국가들이 이스라엘하고 같이 손잡는 모습들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마스가 아주 최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하마스 침공 초기에 근데 국제유가가 안정이 됐던 모습을 보였었죠. 침공을 했을 때는 '이게 뭐지, 뭐지.' 하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급등했다가 이 안정된 모습 이런 모습들을 쪼끔 보였습니다. 요 부분에서 안정된 모습을 좀 보였는데 다시 급등한 이유 전쟁에 대한 인식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자지구 침공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지전이냐 또는 국제전으로 가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단기전으로 가느냐 장기전으로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계속해서 전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앞으로 그러다 보니까 유가를 좌우할 가장 큰 요소, 가자지구에서 벌어질 지상전이 장기화될 것이냐, 그리고 그게 나아가서 헤즈볼라의 참전 명분을 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헤즈볼라가 참전할 만한 명분이 생기게 된다면 헤즈볼라는 정말 적극적으로 참전을 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이란은 생각이 다를 겁니다. 이란은 일단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란이 최근에 경제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란의 움직임을 보면 좀 전체적으로 정치 구도가 좀 '국익을 먼저 우선시하자.' 이쪽의 목소리가 좀 더 높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헤즈볼라가 참전을 한다면 이란도 어쩔 수 없이 참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이란 입장에서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미국하고 어떻게 보면 갈등을 겪거나 심지어 이란의 공습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사실은 꺼질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가 문제냐? 가자지구 지상전에서 만약에 민간인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 중동 지역에서 여론이 악화된다면 이란도 어쩔 수 없이 헤즈볼라에 허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국외 전쟁을 어쨌든 수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미국이 직접 참전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물적으로 도와주고 있잖아요. 두 개의 전쟁 중에 첫 번째가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이 벌이게 될 지상전. 그렇게 되면 어쨌든 두 개의 전쟁인데 밀타적으로는 필요한 거죠, 이렇게. 근데 문제는 지금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너무 형편없이 줄어 있다는 겁니다. 한때 미국의 전략 비축유 7억 2천만 배럴이나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3억 5천만 배럴로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스뉴스에서는 이런 기사를 썼죠.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략적 석유 비축량이 역사적 최저치에 근접했다. 이런 뉴스인데 진짜 역사적 최저치에 굉장히 가까워진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문제가 있었냐? 코로나19 때
이때입니다. 이때 코로나19 때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전략 비축률을 풀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갑니다. 근데 문제점은 23 년에 이제 유가가 안정되고 이제 $70 대까지 떨어졌을 때 이때 어떻게든 원유를 다시 비축을 했어야 될 텐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오히려 원유를 더 풀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나?' 그때 기사를 찾아봤더니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유가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70. 아 이거 너무 비싸. 이거 국익을 위해서 더 싸졌을 때" 더 싸지면 얼마죠? $50, $30 인가? "이럴 때 비축률을 채워 넣겠다. 지금 너무 비싸다. $70 라서. 이때 오히려 원유를 더 풀어서 가격을 낮춰 놓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 그래도 3억 배럴 좀 후반대였는데 이걸 23 년에도 더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텅텅 빈 상황에서 두 개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왔죠. 근데 10월 12 일에 러시아 유가 상한제 첫 제재까지 미국이 단행을 했습니다. $75 에 팔았다, $80 에 팔았다 이렇게 해서 제재를 한 건데 이게 뭐냐?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러시아 원유를 팔 때는 반드시 $60 미만으로 사라. 이게 바로 러시아 유가 상한제죠. 이걸 어기면 제재하겠다. 근데 이걸 제재한 걸 언제 발표했냐? 10월 12 일. 그렇게 되면 이게 전쟁에 대해서 약간 걱정이 있었던 그런 때에 이걸 발표해 놓으니까 암암리에 거래되던 러시아산 원유도 제한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셰일 혁명의 정도는 굉장히 약화된 상태고 자 이제 원유 가격 안정 이게 되려면 결국 중동에 의존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원유 가격의 어떤 안정을 위한 결정적인 요소는 전부 중동발 결정이 될 텐데 첫 번째가 이란 제재 부활 단계입니다. 공화당이 "이란 제재를 다시 강화해라. 석유 수출 못하게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공화당이 이렇게 하는 건 양쪽의 노림수일 겁니다. 이란에 대해서 유화책을 쓴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도 동시에 이렇게 되면 유가가 올라가서 내년에 선거 때 공화당이 유리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란 제재 부활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바이든이 계속 무시하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이게 1 단계입니다. 여기까지는 갈 것 같아요. 이제 2 단계, 3 단계부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 2 단계 지상전이 장기화되면서 민간인 희생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사우디가 쉽게 미국하고 협력해서 뭐 이스라엘하고 손잡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원래 약속했던 대로 24년 약속까지는 아니지만 "24년 1 월부터 증산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을 지킬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고요. 자 이제 4 단계는 민간인 희생까지 많아지게 되면 헤즈볼라는 지금 참전하고 싶어 죽겠거든요. 그런데 헤즈볼라가 참전하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 과정에서 아마도 여기에 나가 있는 미국의 항공모함하고 갈등이 굉장히 커지겠죠. 이 과정에서 이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성이 커질 겁니다. 제가 보기에 요 3 단계에서 4 단계 넘어가는 건 진짜 중요한데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된다고 보고요. 그건 민간인 희생이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될지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작전이 정말 효율적으로 하마스만 지도부만 제거를 하고 그리고 좀 빠르게 작전을 끝낸다면 제가 보기에는 3 단계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만약에 빠른 어떤 그런 작전 수행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그런 작전 수행이 안 되고 블랙홀이 발생하게 된다면 4 단계, 5 단계로 자동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작전 능력, 수행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 다음이 시아파 벨트의 참전 여부, 이란의 참전 여부까지 갈 텐데 5 단계, 6 단계는 가지 않길 바라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일단은 지금으로선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유가가 지금 이제 급변동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 패키지랑 연관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유를 공급할 만한 생산의 여력 자체가 굉장히 이 여력 자체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오를 때는 왕창 올랐다가 다시 떨어질 때는 왕창 떨어지는 현상이 지금 거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대비가 좀 잘 돼 있는 그런 미래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자 박정훈 플러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